배터리는 물리의 영역이 아니라 화학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배터리를 이제 탈중국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전기차 배터리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중국 외에 한국, 일본이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24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죠. 근데 ESS 배터리는 지금 중국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대안이 없으니까 유예를 시켜줬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부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나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막 요청을 강하게 하는 거죠. LG 엔솔도 얼마 전에 ESS 수주 공시를 냈던 것이고, 삼성 SDI도 지금 조기 생산에 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친다라고 봅니다. 보조금 없이도 자연 성장 가능한 시장인데, 그 시장을 지금 중국이 다 먹고 있었고, 그 부분을 지금 빠르게 대체를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한국 업체들에게 요청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의 이제 곧 떠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데, 예, 좋은 일이니까 저희는 잘 이제 보내드려야죠. 이제 금요일에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박 팀장님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섭섭해요. 예, 섭섭한데 어떻게 해요? 제가 뭐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가는 사람에게는 잘 가라고 이렇게 진달래꽃을 쫙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훈입니다. 부장님 어디 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목소리를 또 다시 목소리 또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물 한 잔 먹을까요? 물 한 잔 드십시오. 자, 오늘 우리 김도훈 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하나로 저희가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또 오늘 키워드 보니까 되게 뭐 어렵던데요? 뭐예요? 네. 오늘은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올 건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죠. 네. 어저께 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미국의 분기별 나오는 GDP를 매일 트래킹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포캐스트인데 그 GDP 나우 포캐스트가 간밤에 발표되는 걸 보니까 올랐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1%에서 2.5%로.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어저께 대부분 외신들이 관세 때문에 경기 안 좋다,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중에서 네. 세부 지표를 보면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2022년 10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도 안 좋고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부분이 많았었는데 실제 미국의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포캐스트는 3분기 GDP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서, 자, 이게 어떤 것이냐, 많이 혼선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표를 세세히 하나하나씩 뜯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저 밑에 바닥에 있으니까 오히려 관세에 대한 노이즈, 더 나아가서 다양한 뭐 연준장이 누가 될 것이냐, 섀도우 페드냐 등등이 있는데, 이런 노이즈들, 즉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신호와 잡음을 구분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GDP는 3분기에 2.5%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신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GDP 나오는 계속 움직이는 거죠? 네,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를 갖고 네. 아틀란타 연준에서 하나하나 경제 지표마다 가중치가 있잖아요. 어떤 경제 지표는 꽤 중요하고 어떤 경제 지표는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좀 덜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약간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방향성이 거의 맞아요. 방향성이. 네, 왜냐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것을 매일매일 발표되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다 접목시키기 때문에 네. 급등락도 가끔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 계속해서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하향 추세인가가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밤사이에 서비스업 관련한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고 나서 결국에는 관세가 서비스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데이터 나왔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는 잡음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일까요? 보통 간밤에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수는 흔히 소프트 데이터, 서베이 지표죠. 네. 따라서 분명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바이저 즉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개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봐가면서 네. 안전장치, 안전띠는 마련해야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맹실하면서 보일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픈 AI에는 챗 GPT가 있다면 네. 하나증권에는 네. 김도원이 있다. AI로 아니, 봤죠? 네. 뭐만
툭 치면은 바로 대답을 어떻게 0.1초의 네.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차차차작 하시죠? 네, 15년 동안 트레이닝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다 여쭤봐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실 얼마 전 그 고용 데이터가 좀 망가져서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도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그 배경이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시장은 안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면 경기 침체는 네, 경기 없죠? 침체는 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음. 물론 언제든 올라올 수 있죠. 하지만 네. 지금 당장은 아니다. 과한 부담과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수면 위로 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네. 우리 시그널 딱 체크하셔서 알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미션도 하나 드렸고요. 자, 이번에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어떤 분이 함께 하시죠? 오늘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한 달 반 전부터 이분을 내가 꼭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또 아. 엄청 프로페셔널한 게 네. 자기가 담당하는 섹터에 이쯤 되면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 오. 그래서 미리 선점하신 분입니다. 하나증권에서 2차 전지, 배터리 등등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김현수 애널리스트 소개시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제가 보니까 한 2년 좀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 2년 전에 제가 네. 퇴근길 라이브 진행할 때 맞습니다. 그때 뵙고 못 뵀어요. 그쵸. 그때 네. 그때가 한창 2000년 난리 났을 때죠. 그쵸, 좀 시끄러울 때라서 네. 방송에 한동안 좀 안 나오려고 그렇죠, 했던 그렇죠. 시기였습니다. 아니 우리 또 3프로TV 시청자분들이 네. 우리 김현수 위원님 되게 좋아하시고요. 팬 많죠. 많고요. 저도 네. 팬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원래 사내에서 팬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 사내에서도? 리서치 센터 안에서도 팬이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많죠. 아, 되게 표정 안 그랬나요? 좋으신데. 아니. 저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현수 위원님과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가 이제 월모보다 보니까 미국 쪽 또 글로벌한 내용부터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뭔지 알아요. 예, 국내 얘기도 오늘 곁들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전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봐도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자체는 그래도 조금씩은 성장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막 한창 버블 때보다는 좀 덜 할 뿐이죠. 근데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서 좀 점유율을 잃어가는 것, 네. 그리고 뭐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배터리 업황을 보면은 확실히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안 좋은 게 사실이죠. 네. 이 보조금 폐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인데 이런 거잖아요.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렇죠. 보조금까지 보조금까지. 폐지되면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이 전반적인 섹터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런 악재는 우리 흔히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렇죠. 또한 이게 기회일 수 있다.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악재 그 자체보다 이게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데 네. 전기차 보조금 폐지,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북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들 전체 매출에서 이제 미국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원래는 유럽이 한 7, 80% 했는데 네. 유럽이 계속 좀 안 좋고 미국이 네. 급격하게 성장을 하니까 이제 미국이 반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데 작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한 작년 뭐 1분기까지만 해도 트럼프 또 되겠어마마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그때 뭐 총격 사고도 있고 이러면서 부터 배터리가 더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보조금 폐지 같은 이를테면 이제 그린 백래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그런 흐름이 트럼프도 그렇고 뭐 벤스 부통령은 아예 뭐 그린 스캠이라고 표현하던 정치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그 부분은 프라이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 폐지 자체는 당연히 악재죠. 그리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향후 한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안 좋은데 주가 측면에서는,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반영됐느냐에 대한 판단 여부는 실적 추정치에 그게 반영됐느냐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15% 빠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들에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악재를 미리 자기의 모형에 의해서 다 그죠. 반영시킵니다. 네. 그래서 미래 가이던스나 이런 실적 전망치를 다 깎아요. 하향 조정해요. 그런데 이게 가치와 가격의 괴리인 것처럼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가치는 이미 낮아졌는데 아직 시장 참가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시장이 아직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정말 황금기 같아요. 그 과정을 먼저 선취한다면 맞습니다. 드라마틱한 상승 랠리를 같이 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먼저 그거를 선취했는데 애널리스트가 틀렸다 이러면 다시 나락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맞습니다. 어떤 지금 시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흐름 때문에 너무 빨라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폐지될 거다. 그리고 트럼프 되면 뭐 이런 친환경 산업 안 좋을 거다라는 거 이미 다 아니까 네. 트럼프 당선될 때 저희가 잠깐 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막상 되니까 작년 12월 말쯤에 저희 배터리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뭐 미국의 뭐 친환경 에너지 산업 기업들도 잠깐 올랐었거든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약간 빨랐던 네. 거죠. 사실 추정치 하향 조정도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한 8개월이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보수적으로 봐왔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추정치가 이미 충분히 프라이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정치 하향 조정도 이미 충분히 소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국내 기업들의 사례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지금 뭐 상황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투자 의견을 올린 것도 최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최근 한 달 사이에 하나둘씩 지금 이제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악재, 특히나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고 하는 악재는 이미 지난 한 10개월을 거쳐 오면서 충분히 프라이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 잡았어요. 왜, 어떤 감이요? 사실 되게 믿음직한 후배를 떠나서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거든요. 저희 사내에서 모닝 미팅 하지 않습니까? 네. 연말부터 계속 배터리의 주가 올라가는데도 계속 쇼 때리더라고.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쟤는 언제 팔 거야? 근데 이게 오늘이 이쯤이구나. 그렇죠. 요번 2분기 실적.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작년까지는 계속 안 좋게 봤고요.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적정 밴드 내에서의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다라고 봤어요. 이제 그게 좀 된 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주가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볼 때, 근데 산업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이 파나소닉의 주가는 올랐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차이였는지 좀 보면은 네. 요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좀 띄워주시면 우리나라 삼성 SDI와의 네. 비교 차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 1년간 주가 추이인데, 그러니까 작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 막 폭락할 때 네. 파나소닉 주가가 한 70%가 올라왔었어요. 와.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벤더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삼성 SDI 똑같은 기간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뭐 파나소닉도 전기차 배터리 업황의 영향을 받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물론 그 두 가지 차이다 결국은 다 실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파나소닉은 올랐어요. 작년에 배터리 매출이 안 빠지고 버티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이익이 올랐고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다 실적이 빠졌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매출의 대부분이 테슬라로 가고요. 테슬라가 안 좋다 하지만 그냥 작년에 성장이 없었다랄 뿐이지 뭐 역성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빠지는 폭이 지금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진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슬라 내에서는 여전히 거의 솔벤더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뭐가 문제냐면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판매 지표가 테슬라보다는 확실히 좀 안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텔란티스나 이런 이제 포드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으로 안 좋은 게 이 두 번째 그림인데 네. 우리가 유럽에서 많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 버블이 한창이던 시기를 돌이켜 보면 2021년 2년 요때가 유럽에서 우리 점유율이 70%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35% 정도 하거든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딱 절반 사이로 빠졌어요. 3년 사이에. 그 기간에 당연히 그 부분은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가져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테슬라에게 주로 공급을 하는데 테슬라 내에서 점유율은 그렇게 안 빠지고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 대수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변동이 좀 크기도 하거니와 결정적으로 이것처럼
그 해당 고객사 내에서의 MS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방금 보여드린 이런 그 주가 흐름의 차이가 일단 하나가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ESS죠. 파나소닉은 전체 매출에서 ESS 매출 비중이 3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ESS는 꼭 이런 이제 뭐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원이 좀 준다 하더라도 자연 성장 가능하다라는 로직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니까 좀 차치하고 그래서 네. ESS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파나소닉은 고수혜가 좀 있었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 매출 비중이 좀 작다 보니까 그 수혜가 좀 더 약했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2년 만에 우리 위원님 출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건가요?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음. 긍정적인 뷰로 완전히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21년, 22년 뭐 이럴 때는 진짜 사서 뭐 2배 이상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네.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충분히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너무 과하게 반영해서 뭐 매도 의견도 내고 막 그랬던 거라면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적정 밴드 내에서의 트레이딩 한 30~40%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이제 그 부분이 저점 대비 조금 이제 한 20~30%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일부 기업들은 실적 추정치를 올릴 수 있는 로직이 생겼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답이 있는 게 ESS 쪽 실적 추정치들이 올라가는 게 좀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ESS 쪽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정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버블 때처럼 뭐 2~3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30~40%보다 좀 넘는 수준의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오랜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 만에 좀 왔다라고 보는 거죠. 나는 아까 그 말에 딱 느꼈는데.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잖아요. 여기에 오기까지의 김현수 애널리스트의 그 빌드업 과정을 그래갖고 야 이래서 나왔구나 싶은 그 멘트가 자 요즘에 리튬 가격 있잖아요. 예.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좀 위험한가, 뭐 분수령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리튬이 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흐름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네 번째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초반 뭐 이럴 때 그리고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 킬로그램당 10불 내외 그리고 저점이 4.8달러였습니다. 킬로그램당. 그러다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가격 기준으로는 80달러고 이게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한 88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 2~3년 사이에. 이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 같은 이런 메탈 가격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행하여 양극재의 가격과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산업은 요 2020년대 초반이 어떤 흐름이었냐면 Q도 올라가고 그때 전기차가 연평균 한 30~40% 성장하던 시기였고 여기 나와 있는 P도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Q와 P가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그게 멀티플을 자극하면서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전기차 판매량도 준 게 아니라 증가율이 축소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메탈 가격이 88달러 하던 게 지금 지난달 평균 가격 기준으로는 8달러 그리고 최근에는 한 9.2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8~9달러까지 한 10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요 배터리 판가도 같이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또 지난 1년 반 동안은 Q도 빠지고 P도 빠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 폐지되더라도 전기차가 역성장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성장률이 더딜 뿐이죠. 그러니까 Q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보고 P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안 빠지고 좀 버티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추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Q와 P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 일부 뭐 ESS 이슈나 이런 이유로 좀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으면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수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물론 가격 반등했다라고는 하지만 저게 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의 반등인지는 아직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한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서 배터리 버블 때처럼 2~3배를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가치에 딱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아까 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를 찾는 게 뭐랄까요, 뭐 이제 우리의 주식의 숙명이죠. 그렇죠, 네. 우리의 역할이고 그거 하라고 이제 월급 주시는 걸 텐데 지금 봤을 때는 또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한 1년간은 또 안 좋은 거에 또 지나치게 반응을 했었던 시기라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추정치는 더 안 내려가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을 가정한 추정들을 지금은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국면이 주가 측면에서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배터리 쪽 기업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2차 전지 배터리 쪽 기업 투자를 뭐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 기업이 이제 앨범알인데 그 기업 최근에 추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딱 앨범알이 요 리튬 가격 오를 때 이게 참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가격 반등폭이 미미하긴 합니다. 이게 80달러 하던 게 8달러 왔다가 9달러 온 거니까 네. 뭐 크진 않은데 또 8달러에서 9달러 간 거면 비율로는 10% 넘게 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에 반응을 해서 앨범알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최근 3개월 주가 추이 보면은 한 60달러 내외에서 최근에 한 80 몇 달러까지 간 거니까 꽤 나름 오르네요. 그래도 그렇죠. 한 3-40% 오른 거거든요. 이게 그 여기 그 가격 추이 다시 보시면 네. 그 23년에도 잠깐 반등했었던 적이 있었고 24년 초에도 잠깐 반등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앨범알이 이렇게까지 반응은 안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반등의 논리가 그냥 명쾌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잠깐 오르는 거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왜 올랐냐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 이건 좀 펀더멘탈리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뭐냐면 이거는 뭐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지금 중국이 구조개혁 얘기하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공급 사이드의 구조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 중요했던 포인트가 7월 1일에 중국의 재경회의였는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게 그 소모적인 가격 경쟁을 억제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격 경쟁을 억제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대상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포함이 됐었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대표격이 뭐 배터리나 리튬이죠. 글로벌 리튬 공급량의 80%를 지금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소모적인 가격 경쟁이 억제가 되면 당연히 리튬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거는 그 리튬 시장 입장에서는 글로벌리 최대 벤더 소속국의 정책 변화니까 네. 이게 상당히 큰 변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달러 가니 그렇게 보는 건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게 그 역사적 최저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렇게 구조개혁에 나서면 적어도 이제 피 때문에 실적 추정치 내려야 되는 상황은 지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를 포함한 Q에서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면 이제 추정치를 좀 올릴 수 있는 논리는 이제 생기는 거죠. 아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바닥인 거는 저는 완전히 컨빅션이 생겼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잃지 않으려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것보단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중국의 큰 변화도 네. 수요단에서의 경기단에서의 찐 변화가 아니고 정책적인 일회성인 드라이브로 누르는 거잖아요. 네. 또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배터리를 이걸 뭐 배당하는 업체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도대체 이거의 엣지는 뭡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급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더 내릴 만한 요인은 없다라는 확신은 얻었는데 이제 올릴 만한 요인이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를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전기차에서는 부재합니다. 전기차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30-40%씩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고 한 10%씩 정도의 성장을 보는 거고 그 부분 정도까지 이제 하향 조정을 해놨다라는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더 내릴 만한 요인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 한계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근데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ESS는 북미에서 굉장히 조기 가동되는 라인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업황이 막 안 좋은데 뭐 전기차는 뭐 가동 중단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일부 라인은 너무 주문이 강해서 ESS 현지 라인을 뭐 조기 생산한다. 예를 들어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북미 현지 ESS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2분기에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ESS에?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일단 네. ESS는 자연 성장 가능한 로직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 센터는 뭐 재생에너지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재생에너지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그것과 무관하게 또 이런 AI 시대의 자연 성장이 가능한 시장인데 거기는 이런 비상발전용 ESS가 또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서 들어가는 자연 성장 로직이 있고 또 하나는 요 재생에너지는 이게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이 균등화 발전 단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좀 준다 하더라도 자연 성장 가능한 로직이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서 ESS가 성장한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큰 담론이고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년부터 대중국 관세가 ESS 배터리에도 부과가 됩니다. 이게 품목별로 그죠. ESS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핀포인트를 찍어서 내년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그동안 미국이 중국 그렇게 때렸는데 뭐 이제 부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나 ESS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배터리를 이제 탈중국하고 싶어하죠. 근데 전기차 배터리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외에 한국, 일본이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24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죠. 근데 ESS 배터리는 그 지금 중국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도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대안이 없으니까 유예를 시켜줬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부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나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막 그 요청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LG 엔솔도 얼마 전에 그 ESS 수주 공시를 냈던 것이고 삼성 SDI도 지금 조기 생산에 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친다라고 봅니다. 보조금 없이도 자연 성장 가능한 시장인데 그 시장을 지금 중국이 다 먹고 있었고 그 부분을 지금 빠르게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한국 업체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반사이. 네. 제일 궁금한 거 이제 한국이 그 네. 미국에 달라지고 있는 배터리 산업 업계에서 이제 전기차는 솔직히 기대를 좀 접고 있잖아요. ESS에 대한 수혜를 지금부터 이제 막 수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 90%였던 것들을 계속 비중을 줄이면 우리나라 기업도 대표적으로 뭐 잘하고 있는 세 기업 있잖아요. 그렇죠. LG 엔솔이, 삼성 SDI, 일단 뭐, 그렇죠. SK온. SK온까지요. 네. 다 그러면 수혜를 고스란히 지금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건가요?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북미에서 지금 한 뭐 150기가, 200기가 정도 연간 수요 나오거든요. ESS 시장은 그거의 한 뭐 3, 4분의 1 정도예요. 물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전기차의 부진을 ESS로 다 메이크업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그렇게 매출이 증가할 때 그 방금 말씀하신 국내 셀메이커들, 소재 기업들보다 셀메이커를 제가 투자 의견을 먼저 올렸던 이유는 뭐냐면 보조금이 엄청나게 커서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정책 기조를 보면 뭐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키워드가 저는 제조업 리쇼어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업 재육성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이라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요 AMPC 생산 보조금입니다.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킬로와트아워당 35달러를 주는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한 100달러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을 그냥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고 그래서 이게 처음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가 됐을 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마 나중에 바뀔 거다라고 했었어요. 업계에서도. 근데 지금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격적인 혜택인데 요게 들어오면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이걸 GM이나 포드랑 나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인트 벤처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ESS 공장은 지금 LG 엔솔이 그 초기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형태가 다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 공장이기 때문에 이걸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보면 미국에서 ESS 사업을 하면 향후 6년간은 마진율 30%짜리 사업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리펀이 30% 되니까. 그렇죠. 기본으로 30% 그렇죠. 가지고 가는 네. 거죠. 이게 배터리는 매출 사이즈는 크지만 마진이 박해서 약간 그 업계에서 표현하는 게 이게 태산에 콩 심는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에서 콩 하나 나오는 마진이 5%짜리 사업인데 향후 6, 7년간은 마진이 워낙 좋아지니까 그 부분이 요 ESS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이익 추정치를 올릴 수 있는 로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셀메이커를 먼저 좋게 보는 것이고. 그거를 약간 심도 있게 자칫 네. 꽈서 보면 네네. 미국이 이렇게 정부 부채가 많은데 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자체 생산 불가능하고 중국한테는 주기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방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이런 게 수혜를 입을 텐데 그렇죠. 거꾸로 리쇼링 하잖아요. 네. 미국이 뭐 다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미국이 생산이 된다면 마치 셰일 혁명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 보조금도 끊기고 아예 네. 다 그냥 손가락 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지금 배터리 보조금을 주겠다는 형태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셀메이커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라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서 자체적인 기업이 나오면 그들도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시도가 이게 제가 그 증권사 입사하기 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는데 지금 2000년대 그러니까 오바마 1기 때부터 A123라 그래서 미국 자체적인 셀메이커를 키우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지금 이제 한 18년 정도 온 거죠. 아직까지도 미국에는 셀메이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미국 내에서는 그 배터리 셀메이커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확실히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게 배터리라고 그게 이제 한국, 일본 기업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실히 한국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그리고 요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배터리는 그냥 LCD처럼 커머디티가 아니라 이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네. 전략 물자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수 애널리스트 말을 쭉 들으면 한 18년 동안 쭉 봐왔더니 미국 애들은 못 만들어요. 네. 진짜 못 만들까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물리의 영역이 아니라 화학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하던 그룹사가 이제 배터리를 하면서 계속 좀 더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다시 본 얘기로 돌아보면 굉장히 적은 셀 단위를 어느 정도 생산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간 수십억 셀 단위로 균일한 퀄리티로 생산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한 지난 10년 사이에 새롭게 올라왔었던 브리티시 볼트나 노스볼트 같은 기업들이 결국은 파산으로 갔던 것이고요. 미국에서 여러 번 시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전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에너자이저 만드는 그 건전지 만드는 기업도 셀메이커 좀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실패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뭐랄까 이제 생산 노하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조상들의 이 손재주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구나. 그렇죠. 딱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대량 못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정교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의 ESS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를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전기차 쪽 만약에 수혜를 이야기하려면 네. 유럽 쪽 시장만 바라봐야 되는데 네. 유럽은 이미 점유율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으면은 그 줄어든 점유율을 미국에서 ESS 쪽으로 이렇게 커버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거 있긴 한데 내려가는 것도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업에 대한 해석과 이제 주가에 대한 해석이 네. 좀 나뉘어야 되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었고 네. 그런 와중에 기대하지 않았던 ESS가 새로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시기에 주가 측면에서 기회가 생겼다. 한 30% 이상의 업사이드가 네. 오랜만에 생겼다 정도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영하고 나면 지금이 그 반영하는 한 중간쯤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걸 반영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악재들을 다시 고려하면서 다시 트레이딩 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전만큼의 2배 이상의 업사이드를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고, 이제 업에 대한 얘기로 돌아보면 그 전기차 쪽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서 이제 유럽만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유럽은 네. 전기차 보조금이 이미 진작에 폐지가 된 국가들입니다. 물론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규모가 이전만큼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동차 시장에서 전동화로 넘어가는 동력이 만약에 보조금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왜 하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그 탄소 배출 규제 같은 이런 외생 변수도 있지만 SDV나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내생 변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시장이 기계식 장치에서 전자식 장치로 넘어가고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이걸 구현하는 데 더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시대를 자율주행 시대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도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 자연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만큼 30-40%대의 성장을 보진 않지만 10% 내외 성장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ESS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말씀하시니까 흔히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내연기관에서 전장 이런 전기로 가면서 편해지지만 고장이 좀 많았다라는 게 약간의 우려 섞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전부 다 전장이 전자로 가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연기관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자체적으로 엄청 큰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자율주행 SDV 구현할 때 전기차가 용이하냐, 내연기관을 그대로 쓸 것이냐.
세 가지 측면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용이하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전력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그 초기 한 10년 전에 나왔었던 자율주행 칩들을 보면 한 킬로와트당 10와트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10와트 정도의 전력 소모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한 800와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소모가 지금 자율주행 레벨이 아직 레벨 2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레벨 3, 4, 5 넘어가면은 더 많이 올라가죠. 물론 항상 그렇듯이 반도체는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계속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겠으나 이걸 구현하기 위한 배터리 용량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컴퓨터가 된다라는 거는 움직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구동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다 중앙 제어 장치가 컨트롤하죠. CPU나 AP 같은. 지금 내연기관은 다 OEM 체제, 그러니까 티어 1으로부터 부품을 받아와서 조립하는 형태라서 각 모듈들이 다 분산형 제어 형태입니다. 자율주행 구현하는데 용이한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근데 전기차는 초기부터 중앙 제어형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얻는 데 더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혼다도 그렇고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요 자율주행 기술을 얻는 그 대상은 다 전기차 모델에다 얹고 있단 말이에요. 웨이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모빌리티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고 SDV화 되어 갈 텐데 그 과정에서 그게 상수라면 전동화 역시 상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을 밟고 있기는 한데 네.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 전기차 관련한 점유율이 뺏겨도 다른 쪽에 있어서 ESS 쪽에 지금 올라오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반짝하고 있는 거고 또 전체 시장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배터리 쪽 산업이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성장성을 또 많이 반영을 했었죠. 네. 많이 반영했었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경계해서 가야 되는데 또 오랜만에 다시 또 그런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현수 애널의 오늘 얘기 중에 네. 뭐 여러 가지가 내리에 좀 박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자체적으로도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어떤 고민이요? 트럼프가 딱 되면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 SD로 가는데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전기차가 해자인가? 왜 내연기관에서 안 되나? 네. 이게 이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역시 그냥 전기차 쪽으로 그냥 대세는 가는 거구나. 네, 그런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이슈 중에서 궁금한 게 있었었는데 그 테슬라가 이제 LG와 굉장히 친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나서 네. 삼성과 그 친구들, 뭐 삼성 전기, 그쵸, 그 그쵸. 배터리도 삼성 SDI 네, 수주가 맞습니다. 늘어날 것이다 네.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LG의 손을 조금씩 더 놓고 삼성 SDI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큰가요? 놓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영역에서는 지금 협업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운드리 협력을 시작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부품 중에 또 중요한 게 배터리니까 당연히 협력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게 단순히 그런 기대감만 있었으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진 않았을 텐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ESS에서 테슬라의 연간 그 배터리 설치량을 보면 상반기에 한 20기가 했으니까 연간 한 40기가 보는데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이 지금 LG 엔솔 공급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비니까 그럼 또 마침 또 이재용 회장과 그 일론 머스크와의 사진도 찍혔었고 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삼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대감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진 한 장 그 자체보다도 그 맥락상 SDI와의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막 정황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어떤 느낌이요? 하반기 들면서 이상하리만큼 뭐 언론이 그런 걸 집중 하이라이트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호재성 주가 측면에서 이런 이슈들이 많네. 조금씩 그거에 관련한 되게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뭐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보면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래? 방송에서 얘기해 그런 게 있구나. 아니, 저보다 더 빠르시니까. 얘기 많더라고요. 네. 아니 뭐 빠른다라기보다는 방송 끝나고 얘기하면 뭐 진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회장. 네, 이재용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이씨 한 같은 500만 명 있지 않나? 같은 이슈. 너무 설마 그런 유교적이다.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사실 우리나라는 뭐 삼성이 결국에는 뭔가를
해야 시총 상위주 위주의 이게 상승이 좀 이렇게 보이면 시장을 끌어올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외부인이 뭐 들어와서 살 때 네. 삼성전자를 산다라기보다는 시장을 살 때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그런 하죠.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네. 올 봄에 네. 쇄신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밭에는 지금 계속 그래요. 쇄신하겠다고. 똑같은 거죠. 네, 뭐. 그렇죠. 쇄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지켜내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아, 쇄신이 아니고. 쇄신은 떼미는 그러니까, 거고 새로- 쇄신 오케이. 열심히 하겠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얘기들이 있네요. 소송도 끝났고 했으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을 시청자분, 우리 투자자분들께 보여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년 만에 3프로TV에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배터리의 업황이 달라지고 있고 왜 달라지는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는 좀 자주 나와주세요. 아, 예, 네,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김현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전원경 교수와 함께 떠나는 미국 투어 8기. 보니까요, 미술관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가면은 또 특히 뉴욕 가면은 그 브로드웨이 가서 네. 뮤지컬 한 편 봐야죠. 사진 찍고. 예, 뮤지컬 한 편 보거나 아니면 이제 오페라. 가서 또 이제 전율을 좀 느껴봐야 되는데 그런 커리큘럼도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연차로 쓰지 않고도 10월에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딱 그 기간 동안만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예약부터 모든 세팅을 다 완료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커리큘럼 내용과 또 예약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